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오랜만이십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 회의가 있었는데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아주 미중이 그냥 제대로 붙었네요. 저는 주말 동안에 계속 지켜봤습니다. 아시아 안보 회의. 우리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샹그릴라 대화라고 2002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벌써 20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매년 아시아에 40개국이나 모입니다. 40개국의 국방장관 또는 외교장관 안보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화를 다 나누는데 40개국이면 아시아 주요국하고 일본, 미국, 호주 그리고 유럽의 주요국가들 예.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니까 저는 유심히 지켜보거든요. 근데 코로나 위기 때문에 3년 동안 개최를 못했어요. 예. 3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데 샹그릴라 대화라는 닉네임은 그 장소 호텔 이름이 샹그릴라라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특히 또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요. 북핵 문제도 있고 대만 해협의 긴장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 다른 주제가 묻혀버려요. 네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번에 생각보다 상당히 날선 그런 공방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부터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군수 물자라든지 경제적 지원 같은 것을 당장 멈춰라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호주하고 캐나다도 미국하고 의견을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좀 뭔가 이 진영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웨이펑어 중 국방장관이 국방부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미국은 와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동맹을 규합하러 왔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아태 지역에서 친미 소그룹을 만들지 말라. 이건 경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문제는 논의는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우리 더 관심이 있는 것이 대만 해협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직격탄을 미국이 날렸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이 중국 군용기가 수시로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해서 무력 시위를 하는데 우리 미국은 대만 관계법을 가지고 있다. 이 법에 따라서 대만 안보하고 경제에 계속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웨이펑어 부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크라이나보다 더 발끈하면서 대만의 외부 세력의 간섭은 절대 용납 안 된다. 그리고 걸핏하면 대만 카드를 꺼내드는데 소위 그 대만 관계법은 미국의 국내법이지 이것이 대만하고 중국 관계에 적용될 수는 없다. 네네. 그럼 내정 간섭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 마지막 문장에 죽음의 길을 가고 싶은 거냐 일점 불사하겠다라고 이게 40개국이 모여있는 안보 외교장관에서는 쓸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격양돼서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지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고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리고 중국 국내 언론을 보면은 이 발언에 대해서는 완전히 찬양 일색입니다. 정말 잘했다라고 이렇게 대응했다라고 국내 여론에 의식한 발언이기도 하고 했고. 예. 근데 저는 샹그릴라 다이얼로그, 샹그릴라 대화라고 하는데. 샹그릴라 다이얼로그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크리티컬 다이얼로그예요. 서로 공격하기 위한 대화고. 그렇죠. 그리고 기승전 미중 충돌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전부 미중 충돌이 되는 얘기니까 참 우려스럽고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또 논의해 볼 수밖에 없어요. 한일 회담 정상회담 같은 것도 저는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이번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직접 참석을 해서 기조연설을 했거든요. 키노트 스피치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미중 갈등 못지않게 우리한테는 중요하니까 그래서 키노트 스피치를 했는데 한국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섰다. 새 정부와 대화가 필요하지만은 한일 간 기존의 현안 해결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부드럽게 얘기를 했지만은 기존의 과거사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정상회담을 하기 곤란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019년 6월 이후로 한일 정상회담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럼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정상회담이 안 열렸다고 봐야 됩니다. 과거사 현안이라는 것은 일본 입장만 재확인해가지고는 우리 한국도 이 윤석열 새 정부가 대답해 줄 내용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일본 입장만 계속 확인한다면은. 그래서 이종석 우리 국방장관이 여기 참석했거든요. 일본의 방위성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성 회담도 없었어요. 안 만나요. 분위기도 냉랭하고. 그럼 저는 예상이 과연 이 한일 정상회담이 언제 짧게라도 열릴 거냐.
6월 말에 나토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네네네. 국제서양 조약기구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있거든요. 예예. 한국은 그 40개국 나토의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십 국가거든요. 네네. 거기서 파트너십으로 참석을 해서 거기다 그 한일 정상회담이 짧게라도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교수님 저는 한 게 궁금한 게 이 소식 보면서 나토 정상회의에 이렇게 참석하는 게 그동안 있었습니까? 파트너십 국가로서는 참석을 몇 번 했습니다. 예, 한 8개 국가 정도 되거든요. 네. 파트너십 예, 예. 국가가. 예,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파트너십 국가를 초대를 근데 사실 합니다. 나토 예. 정상회의에 이전에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워낙 좀 민감한 시기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그래서 걱정되는 점이 없는지. 지금 예. 이제 대만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고 또 미국도 있단 말이죠. 네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예, 이제 미얀마 군정이 반군부 인사 114명한테 사형을 선고해가지고 곧 집행될 수도 있다 하던데 이거 무슨 일입니까? 저는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네네. 그 반군부 인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민주파 정치인이나 시민 활동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군부 인사들이고 지금까지 14,000명 정도가 체포돼서 지금 그 수감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 중에서 좀 그 활동 정도가 심한 사람, 법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114명에게 사형 선고를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특히 최근에 그 반테러법 즉 시위하지 말라고 하는 그걸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을 이미 승인했고 네네. 사형 집행 날짜를 곧 확정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예예. 이렇게 되면 실제로 민주파 정치인들이나 시민활동가가 사형이 실제 집행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군부 입장에서는 군부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그 공포 분위기 조성 같은 게 필요하니까 예, 예.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니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일단 아세안 미얀마가 속해 있는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의장국이 지금 캄보디아이거든요.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아세안 의장국 명의로 제일 먼저 반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캄보디아에도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 있고요. 네네. 미얀마에도 30년 동안 찾아보니까 30년 동안 사형 집행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사형 집행이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예예. 국제 관례에 따라서. 근데 30년 만에 다시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서 사형 집행을 곧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세안도 나서겠지만은 유엔이 빨리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유엔의 미얀마 인권 특별관이 성명을 발표해서 이거는 군부가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구테르스 사무총장도 곧바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개인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다. 뭐 이렇게 했고 우리 잘 알려진 엠네스티 같은 사형 반대 운동하는 NGO 엠네스티도 사형 집행을 철회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성명 이거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발표하고. 들죠. 네. 아이고 유엔 진짜 그 실제로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엔 안보리 최근에 비판 여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고 예, 미얀마에 예. 대해서도 지금 계속 이런 성명 정도밖에 발표를 못하니까 예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에 대고 직격탄을 날렸지 않습니까? 유엔 진짜 문 닫으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제목의 연설을 했었거든요. 공감이 갑니다. 참 답답하네요. 예, 그 어느 나라도 그 뭔가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14명 사형 선고라는데 114명이면은 만약에 핵심 인사라면 정말 그 민주화의 열기가 확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거든요. 다음 소식은 서울대, 옥스퍼드 등 세계 명문대 나오면 상하이 시민권을 준다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이 좀 급한가 봅니다. 이 제로 코로나 초강력 봉쇄 정책으로 네. 코로나를 잡는 데는 성공했는데 상하이나 베이징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초인류 기업들의 우수 브레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2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이 봉쇄 정책을 못 견디는 거죠. 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우수 브레인들을 또 잡아둬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자랑하는 상하이의 거주권, 상하이 시민권. 중국 국내에서는 중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상하이 시민권이 있다, 상하이 거주권이 있다 그러면은 이 1등 신랑감으로 묘사되는 그런 드라마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상하이 시민권을 주겠다라는 일종의
어트랙션 유인책인 거죠. 그럼 누구한테 줄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세계 100위권 대학이야. 세계 100위권 대학이라는 것은 거기 졸업한 졸업생 졸업장이 있으면은 상하이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 100위권 대학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영국 더 타임스하고 미국의 대학 평가 기관에서 1등부터 50위까지를 보고 1등부터 50위까지는 우선적으로 상하이 시민권을 주고 그다음 51위부터 99위까지는 6개월 정도 상하이에서 회사에서 근무를 해보고 6개월 후에 신청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상하이 시민권 혜택이 되는 1등부터 55등까지는 영국의 옥스포드하고 케임브리지하고 하버드, 스탠퍼드, 존스 홉킨스, 그 베이징 대학 칭화대학 정도고 그다음에 51위부터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우리 서울대학이 55등이더라고요. 카이스트 99등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나오신 분하고 카이스트 대학 나오신 분은 상하이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겠는데 뭐 그건 주겠다는 거지 뭐 받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중국이 이런 해외 두뇌 유인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위반하는 거는 뭐 자유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는 저는 미지수예요. 해외 브레인들이 빠져나가는 게 대우가 안 좋고 이래서 아니고 코로나에 너무 2년 넘는 봉쇄 정책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봉쇄를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중국이 해외 유학을 많이 나가 있는 중국 출신 이공계 박사들을 많이 안 돌아오니까 100만 위안 주면서 이 돌아오라는 정책을 많이 펼쳤지 않습니까? 100만 원이면 1억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 출신 이공계 박사, 해외 이공계 박사가 1억 7천만 원을 주는데 귀국한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1억 7천 받고 저기서 최고의 브레인인데 지금 저 실리콘밸리에서 개발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올까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다음은 이제 프랑스 소식인데 총선이 시작됐다고 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마크롱 대통령 재선된 지 2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 어제 이제 총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1차 선거입니다. 프랑스는 독특하게 대통령 선거도 결선 투표가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도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1차 선거를 했는데 지금 출구조사가 아침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나오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과반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크롱 우파 연합이라는 앙상블, 함께 가자라는 앙상블과 좌파 연합의 도전이 상당히 심해요. 앙상블도 25% 정도 득표율, 좌파 연합도 25% 정도 득표율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과반 프랑스 하원이 577명이니까 289석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300석 정도를 얻으면 안정적인 과반석이라고 보는 건데 현재 범 여권이 340석 쪽 됩니다. 그런데 이 290석을 얻을지는 불투명해요. 1차 투표 결과 그대로 본다면은 작게 얻으면 220석, 많이 얻으면 290석 정도거든요. 근데 2차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2차 투표 결과는 2차 투표는 19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선 투표가 계속 있는 나라니까. 그렇죠. 그죠?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게 하는군요. 그 파키스탄이 IMF 구제 금융을 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지금 심각합니다. 코로나 위기도 겹치고 중국의 1:1로 관련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빚을 많이 졌거든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IMF에 원래 지원을 신청했었어요. 60억 달러 한 7조 원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IMF가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너무 심한 허리띠 졸라매기 정책을 요구했거든요. 그 요구 못 받아들이겠다고 스톱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심하니까 또 이번에 정부가 4월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니까 새로 들어온 샤리프 신임 새 정부가 우리는 IMF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원래 스톱했던 IMF 구제 금융을 조건을 다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연료, 휘발유 보조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을 삭감해 버리면은 휘발유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휘발유 값을 40% 인상하라는 그런 겁니다. 기존 정부는 노라고 했고 새로 들어온 이 샤리프 새 정부는 예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파키스탄 산유국이잖아요. 산유국인데 세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뭐 시작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너무 넘쳐납니다. 일단 뭐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뉴스가 바른 뉴스인지